네, 임상 심리학을 보겠습니다. 61번입니다. 행동평가와 전통적 심리평가 간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한번 다뤘던 것이죠. 203-69번에 보면은 도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을 겁니다. 1번 행동평가에서 성격의 구성 개념은 주로 특정한 행동 패턴을 요약하기 위해 사용한다. 행동 패턴, 즉 표본 행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행동평가의 차이점으로 맞고요. 2번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추론의 수준이 높은 것은 전통적 그 접근 방식의 심리평가가 되겠죠. 여기도 나와 있는 3번 전통적 심리평가는 예우를 알고 예측을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게 추론이 되겠죠. 행동평가는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전통적 심리평가는 개인관이나 보편적 법칙을 이제 강조합니다. 원인론과 보편적 법칙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보충 이해는 203-69에 그 도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내용을 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높은 것은 전통적 평가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의 고유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리학자라고 생각하면 연구, 자문, 약물치료, 교육. 약물치료는 심리학자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죠. 이건 의사가 담당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너스죠, 보너스. 63번입니다. 행동평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치를 수정하기, 진단명을 탐색하기. 요거는 조금 아니네요. 적절한 처치를 선별하기, 문제 행동과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기가 되는데, 진단명을 탐색하는 것은 행동평가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평가를 하면 보고서를 내겠죠. 보고서를 그 받는 사람이 뭐 그때 이 탐색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의 경계 단계로 오른 것은 이건 203-91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GAS라고 하는데 GAS 이렇게 생각하면 될게요. 가드,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저항을 어시스턴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탈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업이라고 완전히 소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경고 저항 소진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소진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탈진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HTP 검사 해석으로 옳은 것은 피랍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억제된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했죠. 여기 강한 피랍으로 그린 사람은 주장적이고 지배적이거나 적대적 충동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우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감이 높다. 이거는 뭐 지우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신감이 높으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쓰지 않겠죠. 지우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자신감이 낮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 그림 중에서 창과 창문은 내적 공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가 이 원칙으로 이 현관문이라든가 대문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은 뭔가 출입하는 이런 관계죠. 창문은 이쪽이 아니고 다른 관계를 통한 어떤 그 대인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과 창문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제2의 통로, 즉 대인 관계에서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 지표다. 뭐 이렇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럴 가능성에서 한번 보는 것이죠. 어,
우리가 공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그림 우리가 진단평가로 보면은 지붕이 내적 공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4번 나무의 가지와 사람의 팔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가지가 많고 이렇게 팔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본다. 뭐 4번은 옳고 나머지는 이렇게 맞지 않는데 맞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맞는가 또 확인하는 것도 혹시 다음에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 도움이 되겠죠. 66번입니다. 다음 중 접수 면접의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환자를 병원이나 진료소에 의뢰할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2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환자에게 신뢰 레포가 아니고 라포죠. 라포 뭐 레포해야 됩니다. 및 희망을 심어주려고 시도하는 것도 뭐 이것은 어느 과정에서 다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4번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중대한 위험 상태에 있는지 결정한다. 이거는 접수 면접에서 하는 상황이 아니죠. 나중에 가장 어떻게요? 상담관에서 많이 접하는 상담사, 이런 상담 과정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그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또 거의 서비스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67번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기초한 행동 치료 기법입니다. 불안 공포는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2번 특정한 대상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효과적이죠.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불둔으로 구성된다. 이게 볼페가 주장한 그 3단계인데 앞에 보면 조금 박스 문제에서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죠. 4번의 심상적 홍수법과는 달리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게 점진적으로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안 되면은 체계적 둔감법이 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불안 또는 공포 자극을 상상하게 하여 노출하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에 들어가고 노출법, 홍수법 모두 동일한 절차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실 치료는 우리가 글래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1번 내담자가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행동, 모든 행동의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에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토탈 비헤이브입니다. 공상과 꿈이 포함이 됩니다. 3번 개인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통해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요게 조금 난해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현실 치료하고 게스탈트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해봅시다. 게스탈트는 지각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다. 이래서 접촉, 경계, 알아차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실을 지각할 수 있지만은 지각과 현실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차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은 이것을 답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실존주의와 유사한 논리가 되겠죠. 69번입니다. 단기 심리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이 아닌 것은 치료자의 온정과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견고한 치료적 동맹관계, 이거는 단기든 장기든 이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회피,
뭐 이거는 보너스라도 너무 좀 심한 보너스가 아닐까요? 단기 심리 치료라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면은 그럼 뭐하러 치료를 뭐 그냥 유머나 나누다가 갈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내담자의 적절한 긍정적 기대, 뭐 이거는 어디서나 우리가 어,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뇌 각 그 부분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이렇게 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만드는 이런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손상이 오더라도 이 기능이 살아 있으면은 뇌 손상을 당하더라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인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게 이제 두뇌 기능의 국자입니다. 우리가 뭐 보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뇌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뭐 감각 기능,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국제와 관련된 그런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문제고 우리는 이 시험을 위해서 국제화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특정 인지 능력은 국부적인 뇌 손상에 수반되는 한정된 범위의 인지적 결함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그 두뇌 기능의 국자를 말씀드리면 두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런 원칙입니다. 브로카 영역은 좌반구 척두역 손상으로 브로카는 좌반구가 아니죠. 이 좌반구는 맞는데 전두엽입니다. 브로카는 전두엽, 좌반구 전두엽 손상으로 수용적 언어 결함과 관련된다 했는데 이건 표현 언어입니다. 말은 알고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브로카 영역의 국제하고 그다음에 4번의 베르니케 영역은 좌반구 전두엽이 아니고 좌반구 이게 척두엽이네요. 베르니케는 척두엽 손상으로 표현 언어 기량과 관련된다가 아니고 이게 수용적 언어입니다. 즉 말을 잘 못 알아. 말은 어떻게 하는데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수용을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2번도 3번도 맞지 않네요. MRI 및 CT가 개발되었으나 기능 문제 확인에는 외과적 검사가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두뇌 기능의 이 국제화는 MRI나 CT로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번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책임과 능력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높은 기준을 유지를 한다. 2번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3번 자신의 능력과 기술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4번 자신만의 경험을 기준으로 내담자를 대한다. 땡이죠. 자신만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 자신만의 경험으로 기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72번입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요거는 191-72번 문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온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투사해놓고 당면한 상황에서 얻게 된 결과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은 합리화가 되겠죠. 대치, 추동 대상을 위협적이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 스님한테 야단 맞고 집에 와서
동생에게 화풀이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치 또는 전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겠죠. 전이 이런 것도 같은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반동 형성, 이전의 만족 방식이나 이전 단계의 만족 대상을 후퇴하는 거는 퇴행이죠. 퇴행이 되겠고, 퇴행해놓고 무의식적 추동과는 정반대로 표현하는 게 이게 반동 형성이 되니까 뭐 이제는 익숙해졌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제 시험 문제도 여기서 풀었던 문제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73번입니다. 다음 중 관계를 중심으로 치료가 초점화되고 있는 정신역동적 접근 방법의 단기 치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치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둘게요. 단기니까 뭔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단기 정신역동 치료에 대해서요. 일단 내팸을 좀 알고 한번 볼게요. 치료의 시간이 짧아 시간 제한적이고요. 치료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개 20 내지 25회기 요 섹션 이내다 보면 되고 단기만큼 치료를 초점화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치료를 하지 못하고 핵심이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단기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 갈등이 이게 주제가 되겠죠. 불안을 유발하는 단기 치료가 되겠고요. 자, 기능적 분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분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론의 분석이 들어간 하나의 이론이 있죠. 바로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 대직번의 교류 분석 이론이죠. 이래서 기능적 분석 같으면은 우리가 구조적 분석, 그 안에 기능을 분석하는 거니까 요거는 정신역동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분리 개별화를 합니다. 전체로 아니고 개별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74번입니다. 잠재적인 학습 문제 확인, 학습 실패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관점 제공, 부모 및 교사에게 특정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을 제공하는 학교 심리학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기술을 제공해 주니까 이게 바로 예방 교육이 아니겠죠? 예방 교육. 뭐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심리학자니까 만약에 이게 임상 심리학자의 자문 유형을 묻는다고 하면은 이건 부모 및 교사에게 하니까 이건 피자문자 중심 뭐 자문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자문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학교 심리학자의 역할을 물었으니까 예방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지켜야 할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2번 아동 내담자의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요 앞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죠.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아동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그 보호자가 있죠. 그게 법정 보호자가 바로 부모니까 알려줘야지. 안 그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은 미성년자고 그래서 법정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자살 우려가 있는 경우 내담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알려 자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4번 상담 도중 알게 된 내담자의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행동 지도를 위해 현재 문제에 대한 기능 분석을 하면 규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행동 치료를 위해 가지고 요 행동 치료에 대한 이 기능 분석 행동 치료 방법에 우리가 ABC 모델이 있습니다. ABC. 행동주의의 ABC와 우리가 앨리스의 REBT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REBT는 ABC가 선행사건은 다 같아요. B에서 달라집니다. B는 빌리프, 즉 신념이나 사고를 말하고 특히 뭡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B는 행동주의니까 behave 행동입니다. C는 결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B만 ABC의 어떤 그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봐야 이게 답이 쉽게 풀립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이나 선행 조건되고 문제 행동과 관련된 유기체 변인도 이게 뭐냐면 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해석은 행동 치료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행동의 결과. 그래서 이것은 ABC 모델을 통해서 보면은 3번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기법은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퉈 헤어졌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개인화는 치료 기법이 아니고 인지적 오류의 그 유형이죠.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사고 중지는 그야말로 생각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지치료 기법 중에 이게 사고 중지 기법이죠.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으로 흘러가는 사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중지 혹은 그만이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 없으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은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게 하여 그 생각을 일단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하나의 그 벗어나는 그러한 게 이걸 이제 사고 중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고 중지가 아니죠. 바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기의 대인 관계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이제 인지주의에서는 이게 재구성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학문적인 어떤 78번입니다. 다음 뇌 관련 장애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가? 헌팅턴 무도병이라고도 하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이것은 전부 다 퇴행성 질환이 되겠죠. 어차피 헌팅턴 병도 뭐냐면은 유전이지만 결국 이게 30대 내 40대 어떤 그 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이때부터 퇴행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성격평가 질문지에서 척도명과 척도군의 연결이 틀린 것은 우리가 성격평가 질문지를 우리가 PAR이라고 합니다. 성격이니까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에서 PAI 이렇게 줄여 놓았죠. 이 구성척도는 조금 이거 우리가 MMPI의 다당도 척도라든가 임상척도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지만은 이 가끔 나오는 문제 이거를요 이거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 척도가 4개고 임상척도가 11개. 어떤 경우에는 이 PAI하고 MMPI하고 어느 게 임상척도가 많으냐. 쉽게 말하면 PAI가 임상척도보다
MMPI보다 임상톡 작다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여기 임상톡도가 11개예요. MMPI는 10개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치료 고려 척도가 5가지가 있고 대인관계 척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공격성 척도가 어디에 치료 고려 척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올 경우에 이 답을 익히시는 게 이 전체를 익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80번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을 마시면 구토를 유발하는 약을 투약하여 치료하는 기법은 203-92번 그 앞에 또 비슷한 게 쓰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 마약 뭐 이런 등등에 관한 건 또 폭식 이런 건 혐오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횟수가 잦을수록 많이 익숙해졌던 문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계속 화이팅을 부탁합니다.